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2.50%에서 유지키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 그리고 향후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은 미국에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었고 유로 지역에서는 경기가 부진하지만 그 정도가 완화되는 그런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신흥시장국의 경우 중국에서는 경제 활동이 완만하게 개선되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부진이 지속되면서 국가별로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등 주요국의 경제지표 개선 그리고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 등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는 변동폭이 제한되면서 전월에 이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경제는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겠습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였으나 세월호 사고의 영향 등으로 내수가 위축됨에 따라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수출은 6월 중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하였고 일평균 수출액도 22억 8천만 달러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내수의 경우에는 세월호 사고 이후 크게 위축되었던 소비가 증가로 돌아섰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 그 성장 경로상의 상방 하방 리스크를 평가해 보면 현재로서는 하방 리스크가 다소 큰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마이너스 GDP 갭은 점차 축소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속도는 역시 또 완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1.7%를 나타냈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3월 이후 2%를 소폭 웃도는 그런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점차 높아지겠으나 물가 상승 압력은 종전 예상에 비해 볼 때 다소 약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경제지표 개선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 그리고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하였으며 장기시장 금리와 환율은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성장 및 물가 전망치가 다소 하향 조정되었지만 경기 회복의 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서 이달의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키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성장 및 물가 전망 경로상의 하방 리스크가 다소 큰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의결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성장세 회복 지원과 물가 안정 여기에 같이 유의하면서 운영해 나가되 그 과정에서 최근 세월호 사고의 영향 등으로 부각된 성장 및 물가의 하방 리스크가 앞으로의 전망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시중 유동성이 실물 부분으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한 분의 위원이 소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의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오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수정 전망에서 경제 성장률의 금년 전망치는
종전 4.0%에서 3.8%로, 그리고 내년 전망치는 4.2%에서 4.0%로 하향 조정됐는데, 이는 그 세월호 사고 영향 이후에 소비 축에 주로 기인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전망치도 낮췄습니다. 종전의 2.1%에서 1.9%로 0.2%포인트 낮췄고, 내년 전망치도 2.8%에서 2.7%로 수정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TN 이교준 기자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상황이 있어서 하방 리스크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총재께서도 하방 리스크가 다소 커졌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렇게 일맥상통하는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어떤 그 정책 공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안들을 고민하고 계신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하나는 국고채 3년물 금리 등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현상이 과도한 어떤 쏠림 현상으로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 후보자께서 하방 리스크를 언급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거론해서 그 하방 리스크를 설명하신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사전에 뭐가 있었던 건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경제를 보는 그 시각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정책 공조 어떻게 할 거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책 공조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의 한국은행의 이제 통화 정책하고 정부의 어떤 다른 거시 경제 정책들은 어떻든 고유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을 하면서도 전체적인 정책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좀 조화롭게 운영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럴 필요성은 저희들도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 공조의 첫 걸음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어쨌든 거시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앞으로의 경제 흐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간극을 줄여나가는 그런 쌍방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하락한 원인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국내 경기 회복세 약화 가능성에 대한 그런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미 연준의 이제 정책 완화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에 뒤이어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이제 증대되고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수급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락세가 상당히 좀 빨랐던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서울경제 이태규입니다. 총재님께서 5월과 6월 금통위 이후에 지금의 금리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이제 7월 전망이 나왔는데 금리 방향은 인상 쪽이라는 그 판단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6월 금통위 때 경기 대응 면에서 대출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뭐 경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고 뭐 직접적으로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 늘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현 기준금리가 실물 경제를 뒷받침할 만한 수준이라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결국 적정금리 개념인데요. 적정금리를 뭐 정확히 제시하기는 물론 곤란합니다만 여러 가지 그 기술적, 계량적 그런 지표 방법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지금의 어떤 금리 수준이 그런 실물 경제 활동에 좀 그 부합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성장세가 최근 또 주춤했고 또 앞으로의 어떤 성장 전망도 저희들이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GDP 갭이나 물가 갭의 마이너스 폭이 좀 더 이제 커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은 제가 아까 말한 현재 기준금리가 완화적 수준이라고 했지만 그 완화의 정도는 좀 전보다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전에 금리 방향은 인상이라는 거를 이제 수차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언급한 시점은 이제 4월달에 이제 3개월 전에 이제 전망을 내놓을 때인데 그때 이제 4% 성장 전망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4%대 성장 전망을 받아들인다면 장기적인 방향성 인상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그때 인상 시그널은 아니었다. 제가 이렇게 뒤에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출 정책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대출 정책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물론 아까 언급하신 금융중개지원 대출 제도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런 저희들의 그 어떤 대출 정책은 어떤 단기적인 부양 그런 거보다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자금 흐름을 좀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출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모두 발언해서 자금 흐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우리가 기울이겠다고 해서 그것도 바로 그 제가 그걸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떤 대출 정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든가 자금 흐름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저희들이 그 강구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고요.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매일경제신문의 최승진 기자입니다. 그 통방 결정문에서 물가 상승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상승 압력이 종전 예상에 비해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구가 새로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문단에서도 성장세 회복이라는 문장이 제일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기준금리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떤 시그널로 좀 받아들여도 될지 좀 그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경제 전망이 이제 4%에서 3.8%로 떨어졌는데 0.2% 포인트 차이가 그 어느 정도로 갭이 큰 건지는 저희가 사실 받아들이기가 좀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방 요인으로 좀 전환을 할 만큼의 차이인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시그널은 저희들이 이제 그 의결문을 보면 이제 맨 마지막 파트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그 제시하는 그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금리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그널은 사실상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 맥락으로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저희들이 성장 전망, 그다음 물가 전망을 이제 수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 의견을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어떤 그 금리 정책의 방향은 의료문 전체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 하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0.2% 포인트를 낮췄습니다. 사실은 4.0에서 3.8인데 어떻게 보면 이 수준도 3.8%라는 수준도 어떻게 보면 잠재 성장률 수준에 부합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좀 하방 리스크 밑에 쪽으로 갈 리스크가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로이터 유춘식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이제 하는 쪽이 서로 경제에 대한 견해 차를 지속적으로 좁히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양쪽에서 다 하셨는데요. 차제의 월 중이라든지 두 기관 간의 만남을 공식적으로 정례화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환율 절상이 유지되고 강화되면서 결국은 아까 앞에 말씀하신 금융 완화의 정도가 예전보다 좁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네거티브 아웃풋 갭이 조금 확대됐을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오프로 일시적으로 확대됐다가 다시 좁혀지는 과정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좁혀지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되돌림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와 중앙은행 간 경기를 보는 인식은 좀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의견을 서로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걸 꼭 정례화해야 될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은 한번 정례화하지 않더라도 그런 의견 교환의 기회는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그 문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환율 절상 문제는 저희들이 환율에 대한 언급이 대단히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자세한 설명은 좀 드리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GDP 갭, 마이너스 GDP 갭 그 말씀은 저희들이 마이너스 GDP 갭이 2, 4분기에 이제 저희들이 성장세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확대되었을 가능성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방향을 보면 이 GDP 갭, 마이너스 GDP 갭은 좀 좁혀지는 쪽으로 갈 거다. 그런데 그 속도는 우리가 종전에 봤던 것보다는 좀 완만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블룸버그 통신의 서은경 기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분이 소수 의견을 내셨다고 하셨는데요. 금리 인하를 주장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상수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상당폭 지속되고 있어서 원화 절상 압력 및 통상 마찰 우려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작년만큼 나올 수 있는지 하고요. 그게 좀 과도하다고 보시는지, 또 이러한 흑자가 경기 변동보다는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확대 등
좀 더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리고 이게 구조적인 요인이라면 이 흑자를 좀 줄여야 되는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어떤 정책적 노력이 가능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중앙은행들이 환율 강세를 누리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 스웨덴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많이 금리를 인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 연준이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 지속하면서 금리 인상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상반된 움직임 속에서 한은은 지금 어떤 정책 선택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몇 가지 많이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한 분은 오늘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개별위원회 발언 내용은 2주 후에 공개되는데 의사록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그 발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799억 달러, 8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을 했고, 저희들이 지금에 벌써 그 추세가 5월달까지 추세도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금년도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작년 수준 이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게 GDP의 거의 6%에 해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좀 높은 수준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또 일각에서는 소위 불황형 흑자라는 말을 사용해가면서 이제 수입이 부진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보면 수입이 부진하다고 또 단정짓기도 곤란한 것이 작년 3, 4분기 이후부터 수입은 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금년 2, 4분기도 3%대의 수입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물론 그 3%대가 높은 건 물론 아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이렇게 수입 증가세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슨 경기 불황 이런 차원이기보다는 원자재 수입 가격이 상당폭 하락한 데 따른 그런 영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 요인을 제거하고 물량 기준으로 보면 금년 들어서 1, 5월 중에 수입 물량은 4%대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 흑자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수출의 호조를 보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저희들이 세계 경제에도 좀 회복이 되어 있는 단계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제품의 어떤 그 비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그런 데 따른 영향이 오히려 주된 요인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내수가 좀 활성화된다면 수입 수요도 늘어나면서 흑자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작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환율에 대해서 그것을 통화 정책으로, 금리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그게 좀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 또 다른 어떤 부정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환율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환율 변동에 따른 경제 금융 상황의 변화를 저희들이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사의 전관우 기자입니다. 앞서 한 이 질문자의 질문에 충분히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미국 연방 준비
제도의 의사록에 따르면 10월에 미국은 테이퍼링을 이제 완전 종료하겠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나 이제 뭐 금리 인상의 폭이나 시기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혹은 그 폭에 대한 그 논의나 논란이 앞으로 굉장히 증폭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연준의 이런 최근 결정과 움직임이 그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또 한국은행의 금리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금통이나 아니면 우리 총재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으면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가적인 질문인데요. 앞서서 이제 하방 리스크가 점점 그 커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말씀은 그 일부에서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부추길 수 있는 혹은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부 지적에서는 금리 인하가 오히려 원치 않았던 그 전세 가격의 상승이나 가계 부채 증가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던 그 이 소비의 그 진작이 아닌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총재님이나 금통위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평가를 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FOMC 의사록을 보면은 10월 중에 일단 그 테이퍼링을 10월 중에 완전히 끝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제금융시장의 여건을 보면은 상당히 그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런 그 좀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미국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테이퍼링 종료 이후에도 상당 기간 끌고 가겠다고 이제 그걸 그 천명하면서부터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남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보면 이 미국 그 통화정책과 아마 관련이 있을 겁니다. 지금 물론 10월 달에 끝내고 금리 인상 시점은 많이 늦출 걸로 보고 있고 인상 속도도 완만할 걸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이제 테이퍼링 이후에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 관련해서 좀 그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을 끄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그 매입했던 자산을 재투자할 거냐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건 하반기경에 이제 연말쯤 가서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증폭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 이제 통화정책 운영하는데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쪽은 저희들이 그야말로 뭐 면밀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방 리스크가 조금 이제 큰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뭐 인하로 이어질 경우에 그 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든 인하하든 어떤 기대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또 거기에 따른 코스트 차이는 따르는 겁니다. 저희들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지금 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또 전세 가격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일단 그러한 그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제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야말로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할 거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남현입니다. 그 시장에서 전망을 하기를요. 그 수정 경제 전망치 3.8% 내지는 아니면 3%대 후반 정도면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3%대 중반 정도면
뭐 인하는 아니더라도 혹시 그 소수 의견이 있는 그 동결일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이었습니다. 그 오늘 3.8% 나왔는데요. 통방 문구를 보면은 아까 그 성장세 회복 지원 이것도 앞에 나왔고요. 중요한 마이너스 GDP 갭이라는 거는 그 2012년 9월에 마이너스 GDP 갭이라는 말이 처음 생겨서 10월 달에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13년 6월까지 계속 됐었고요. 그리고 국내 경제를 보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달에 주춤한다라고 했고 사실 둔화라는 표현도 찾아보니까 2012년 8월 달에 그 둔화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 전 달에 부진. 그래서 12년 그 10월에 또 인하가 있었습니다. 뭐 총재님께서 좀 말씀하시기를 의견을 전체로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이걸 놓고 보면 다음 달이라도 바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9월 달엔 추석이 있고 10월 달엔 또 미국이 테이퍼링 끝낸다고 하니까 사실 시기적으로 본다면 다음 달 인하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시고 계시는지 좀 그 3.8%라는 숫자와 이 통방이 의미하는 그 시그널이 그다음에 총재님 말씀하시는 시그널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린다는 질문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 하성근 금통위원께서 전일 그 우리나라도 아베노믹스 같은 정책 뭐 검토해봐야 된다. 물론 학계 주문하신 말씀이라고 해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아베노믹스 같은 그 정책이 우리한테도 필요한지 최근에 뭐 기재위원들도 아베노믹스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닮아간다. 뭐 우리 경제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LTV DTI 요즘 완화 얘기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 뭐 시장의 기대가 그렇다는 걸 제가 이제 알았는데, 저희들이 앞에 물론 문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마지막 문단도 그 통화정책 방향 요 전에는 우리가 통화정책 방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요소를 먼저 집어넣고, 근데 이번에는 바꿔서 방향을 먼저 쓰고 이제 이런 걸 유의하겠다. 그걸 이제 뒤로 뺐는데, 물론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앞에서 제가 모두 발언해서 하방 리스크가 좀 커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방 리스크를 우리가 좀 금통위가 상당히 그 유념해서 보겠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문단의 구성을 조금 이제 바꿨습니다. 아까 그 표현과 관련해서 금리 조정의 사례를 과거 사례를 쭉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뭐 그런 그 과거 사례를 뭐 이렇게 그 염두에 둔 건 전혀 아니고, 진짜 이번에 새로 하반기 전망을 내놓으면서 저희들이 보는 경제에 대한 인식을 보다 각적 솔직하게 담으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베노믹스를 저도 그 하성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앞뒤의 그 문맥을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검토는 직접적인 제가 그 언급은 좀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아마 아 의원께서는 어떤 뭐 저희들이 뭐 통화정책이나 거기에 염두에 두신 건 아니고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경제 틀을 새로 짜자 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측만 할 뿐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간다고 하는 표현은 이제 그런 우려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일본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그 우려가 많았는데,
저희들이 뭐 이런 우려 그다음에 여기 대해서 미리 그렇게 안 가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런 일본의 어떤 잃어버린 20년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로 이해를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저희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분발하는 자세, 경각심을 깨우치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LTV-DTI는 물론 이제 순기능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또 좀 치르는 코스도 있고, 그런데 LTV-DTI 도입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주택거래 활성화, 주택거래를 조금 제약하는 그런 측면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가계의 어떤 재무 구조 건전성이라든가 은행의 어떤 자산 건전성 그런 측면에서는 순기능이 또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LTV-DTI 조정할 때는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러니까 주택거래 활성화 측면과 제가 말씀드린 것 순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시아경제 박영미입니다. 총재님 여러 가지 경기 인식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셨고 정책 공조가 어떤 거다 이렇게 정의도 내려주셨는데, 발언을 종합해 보면 아까 총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기관의 고유 기능을 하면서도 전체적인 정책의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게 하는 게 정책 공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이 취임 당시에 생각하셨던 어떤 하는 고유의 기능을 강화한달지 취임 초에 밝히셨던 소신들과는 약간 배치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은데, 현재의 상황이 결국은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공격 혹은 총재님의 인식 변화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하는 독립성에 대한 총재님의 생각이 여전히 전과 같으신지 그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아까 배치되는 측면이라고 하는 게 제가 작년에 현우석 부총리 만나셨을 때하고는 조금 작년이 아니죠. 예. 현우석 부총리 만나셨을 때랑 약간 느낌이 다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경기 인식도 좀 단기간에 많이 변화하신 느낌이 없지 않아서요. 우선 그러니까 뭐 정책 공조를 할 거야, 아니면 정부와의 어떤 그런 좀 그걸 이제 협조라고 하니까 그런데 좋아요. 그런 대한 시각은 저는 안 바뀌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제가 취임할 때부터 그랬을 겁니다. 중앙은행과 정부는 고유의 기능이 있는 거다. 그래서 고유의 기능을 존중해 주되 서로 정책의 소위 어떤 큰 방향 자체가 어긋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간극을 줄이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 일관된 생각입니다. 경기 인식에 대한 상황은 물론 제가 취임할 때 3개월 전하고 지금은 좀 바뀐 게 사실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저희들이 이제 1사분기에서 수능 전망을 내놨는데, 그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 성장 전망을 하고 내년에 4.2%를 하면서 리스크를 보면 국내 리스크는 크지 않고 오히려 해외 쪽의 리스크, 대외 리스크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 4월 달이 4월 10일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페드 정책에 대한 옐렌 의장 취임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라든가 지정학적 위험이 막 있어가지고 대외 위험이 더 크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세월호가 곧바로 제가 그런 발언을 하고 이제 일주일 후에 세월호가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바깥의 쪽 대외 리스크는 많이 완화됐습니다. 근데 그 생각지 않았던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서 그 파급 효과가 일반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크고 길게 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그것이 이제 실제 지표로도 나타났고 말이죠. 그래서 경기에 대한 거는 3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그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재님 죄송한데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연 그 5월이었나요? 그 지역경제 보고서에 보면 예. 세월호 여파에 따른 충격이 5월 들어서 좀 완화되고 있다 하느니 이런 입장을 중간에 한번 밝히셨던 것 같은데 오늘 성장률 전망치 내리시고 경기 인식 그 변화의 근거로 드신 부분이 세월호에 따른 그 내수 침체였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차가 짧은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때 저도 지역 경제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때 그 표현은 이랬습니다. 이제 그 세월호 터지고 나서 한 달간은 상당히 급격히 내수 쪽이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그 마이너스 폭이 컸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 경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할 시점에 가서는 이제 한 달이 경과한 후이기 때문에 5월 하순으로 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크게 떨어졌던 폭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는 거지 사실 부진하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표현이 보니까 그 부진의 정도가 조금 완화된 걸로 아마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이상으로 그럼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